네, 이번 시간에는 문벌귀족 사회 그리고 무신정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는지, 그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왕권을 어떻게 강화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뭐 중앙에서 아무리 호족들을 뭐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견제하려고 해도 결국 호족들의 세력이 더 컸다라고 했잖아요. 이 호족 그래서 고려를 이제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은 호족과 이제 세력들이었는데, 뭐 이 사람들 중에 특히 또 고려 건국에 많은 공을 들인 개국공신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계속 세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앙에서 계속 견제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습을 해 나갔느냐? 음서나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계속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문벌 귀족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벌 귀족 그러니까 과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세습해 나갔기 때문에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벌 귀족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특혜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일단 관직을 계속 세습해 나가요. 음서.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요. 이 과거는요, 제도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양인 이상이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있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귀족들이 관직을 계속 얻어가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라는 것과 전시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음서와 공음전 둘 다 음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나 조상들에 의해서 세습받은 것이고, 과거와 전식과는 내가 공부해서 얻어나가는 이 전식과는 이 관료전이에요. 관료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서와 공음전. 빨간색으로 하니까 괜히 더 중요한 거죠. 파란색으로 합시다. 음서와 공음전은 이제 귀족적인 세습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와 전식과는 관료적인 특징을 가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특혜에 더해서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유럽으로 대표하면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던 왕가였는데, 뭐 5대에 걸쳐서까지 막 근친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권력을 다른 데다가 나눠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톡이 이렇게 뾰족하고 튀어나온 사람들을 이제 합스부르크 병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서양사 시간에 보시고요. 그 정도 근친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여기는 이제 주로 귀족 가문과 왕족 간의 결혼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꾸 인척 관계를 중첩해서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언니가 왕이랑 결혼했는데 동생도 왕이랑 결혼한다든지, 언니는 왕이랑 결혼하고 동생은 뭐 왕의 동생이랑 결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력을 계속 중첩해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겸.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문벌귀족 시대의 대표적인 외척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이 계속해서 한 곳에만 고여 있으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모순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돼 있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 집권 정당이 바뀌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권력이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회적인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사회적 모순. 그래서 이 사회적 모순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제일 쉬운 거 반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요, 인종이라는 왕에게 이제 두 딸을 전부 다 왕비로 보냈을 정도로 이 외척 중에서 대표적인 외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아무래도 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아 나도 왕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척준경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인종이 이자겸을 척준경을 꼬드겨가지고 이 이자겸의 난을 그 척준경을 통해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이렇게 진압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역시나 인종 때예요. 인종 때. 이 인종이요. 이자겸의 난을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신변이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신하가 스님 한 명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스님이 개경은 풍수지리적으로 터가 좋지 않습니다. 서경으로 천도하시지요 라고 권유를 하는데 이 인종도 그럴싸한 거예요. 왜냐면은 개경에 계속 있다간 그 개경 지역의 강대한 세력들이 자기를 계속 공격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위험이 덜한 서경으로 가자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그럴싸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요 정도 이제 요게 배경 정도가 되겠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일단 서경파가 있었겠죠. 서경파. 서경으로 천도하자라는 서경파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개경에 남자라고 주장하는 기존의 권력자들, 개경파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개경파와 서경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좀 볼까요?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김부식이 대표였어요. 김부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삼국사기를 쓴 그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그 김부식이에요. 서경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묘청 스님 묘청을 그 중앙에 추천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정지상입니다. 정지상 그리고 묘청. 근데 이 개경파와 서경파의 사상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너무 좁다. 사상적인 배경으로 개경파 같은 경우 유교가 기반이었고요. 서경파는 불교. 그리고 아까 서경으로 천도하는데 어떤 기준이다? 요거는 이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풍수지리 사상을 그 근거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것을 계기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여진족이 침략을 합니다. 여진족은 이때 자기들을 이제 금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자기들의 위세를 이제 드러내던 때였는데요. 이 개경파 같은 경우는 금과 사대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서경파는 무슨 그게 헛소리냐. 금을 정벌하자라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것이 이제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 결정적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하자면 그 개경파 같은 경우는 신라 계승의식, 그리고 서경파 같은 경우는 고구려, 서경이니까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개경파와 서경파 간의 그 대립 가운데서 개경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경파가 모의를 하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나라를 세워버리자 하고 서경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한자로 쓰지 말까요?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서경파의 주장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건 칭제권원을 하자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칭제권원을 하는 거예요. 대위라는 나라 이름을 하고, 그리고
개라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서경 지역을 점령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묘청의 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묘청의 난은 누구에게 진압당했느냐? 김부식이 진압을 했다라는 거,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떤 의의가 있냐면요. 일단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의의가 있었냐면, 이제 일제시대에 신채호라는 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신채호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 1000년, 우리나라 역사 1000년 중에 최고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때 서경파, 이런 뭐랄까 북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던 서경파가 지고 사대적인 기질을 갖고 있던 개경파가 승리함으로써 조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식 때문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실까지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연계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문벌귀족은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벌귀족 사회의 이런 특권층들의 이런 특혜라든지 아니면은 뭐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모순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문벌귀족 시대 이후에 이제 무신정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려시대는요, 문신보다 무신이 엄청나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제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과거제에는 무과가 없다 그랬어요, 무과. 군인을 뽑는 시험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군인이 필요는 하잖아요. 어떻게 뽑느냐? 문관 중에, 쟤는 무신이나 하면 되겠다 싶은 애들을 무신을 시키고요. 무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쟤 좀 용감한데? 이런 애들을 특채를 합니다, 특채.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런 기준을 놓고 뽑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문신보다 무신들을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신들이 무신들을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술자리에 불러서 막 춤추게도 시키고 뭐 이런저런 굴욕도 주고 막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를 우리가 무신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정권. 이 무신정권의 이제 특징적인 그 중요한 사람들을 좀 알아보면요. 일단 최초 정중부, 그리고 경대승, 그리고 이의민, 그리고 최충헌, 그리고 최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신정권기의 이제 흐름이에요. 근데 일단 정중부는 어떤 걸 설치했느냐? 이제 중방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중방. 이 중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원래 군사적인 것을 다루던 기구예요. 우리가 도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 이런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도병마사가 군사적인 것을 다루는 임시기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도병마사는 군사적인 것을 다루지만 문신들이 회의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중방 같은 경우는 무신들이 논의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방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다라는 건 이제 무신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대승 같은 경우는 정중부를 이제 몰아내고 집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방이라는 군사 조직을 설치를 합니다. 도방이라는 군사 조직을 설치를 했다. 이민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최충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최충원대에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나오는데 교정도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교정도감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절대적인 기구예요. 최고의 기구.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구.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야, 이성육부, 뭐 식목도감, 도병마사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이제 교정도감에서 다 해 이런 겁니다. 이게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교정도감에서 다 해 이런 식으로 교정도감이 절대적인 기구가 되는데요. 이 최우 같은 경우는 최충원에게 이제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최우는 어떤 걸 설치했냐면 정방,
그리고 서방 이런 걸 설치했는데요. 정방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요. 서방은 문신들을 관리하던, 뽑던, 관리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방, 서방 설치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야별초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 야별초는 나중에 이름이 비슷하죠? 삼별초. 뭐 좌별초 뭐 이런 거랑 뭐 다른 거 세 개가 합쳐졌다고 삼별초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기관들을 설치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방과 교정도감, 정방, 서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기구고요. 도방과 야별초는 군사적인 기구였다. 이 무신 집권 기간에 나라의 또 권력이 무신들에 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최충원과 최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최씨 정권인데 뭐 밑에 최항, 최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최씨 정권이 62년간 지속이 됩니다. 62년간. 그래서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꼬박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이 100년간에 사회적인 모순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무신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모순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을 더 심하게 수탈을 한다든지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탈을 일삼아도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수탈이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층 간에 혼란이 온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드러납니다. 잠시만요. 아, 네. 택배가 와가지고요. 네, 어쨌든 그 사회적인 모순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순이 드러났을 때 가장 뭐 특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반란이겠죠, 반란. 책이 어딨지? 네, 뭐 책 없이 합시다. 네, 반란이라고 했죠. 반란이 몇 가지가 있냐면 네, 대표적으로 그 신분이나 지역별로 일어나는 반란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망소이의 난이 있고요. 그리고 김사미와 효심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그리고 조이총의 난. 뭐 이렇게 네 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망소이의 난 같은 경우는 이제 향, 부곡, 소에서 일어난 거고요. 김삼위와 효심의 난 같은 경우는 백정. 이 백정은 이제 천민이 아닙니다. 그 조선시대 백정이 아니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 그리고 만적의 난 같은 경우는 천민. 근데 이 만적은 최충원의 노예였습니다. 최충원의 노예였고요. 이 조이총의 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신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이런 반란들입니다. 무신정권기에 이런 반란들이 있었다라는 거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제 요것들이 복이나 지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신정권기에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 모순 이 시기에 이제 수탈과 뭐 이런 사회적 모순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씨 정권이 62년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밑에 보면은 뭐 이제 최충원, 최우, 뭐 최항, 최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권을 해요. 특히 이 최후 때는 강화도로 또 천도를 하기도 하는데 몽골을 피해서요. 그거는 좀 이따 몽골의 원간섭기 요 시기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고려의 대외 정책과 이제 원간섭기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